안녕하세요. 직강 오신 분들 되게 어색하시거든요. 지금 이게 네, 어색하시고 막 그러실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자료는 지금 네, 세 가지 네, 이렇게 일단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는 작년 시험 뭐 분위기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이제 현장으로 오시면은 이제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 선생님들은 뭐 거기서 현장 진행되는 것만 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일정은 저희 자료 중에 이렇게 그 수업 일정 있고 이렇게 일정표 해서 네, 가로로 나와 가로 방향 좀 얇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수금 이틀로 해요. 그래서 추운 날 오실 때 좀 고생을 하실 수 있고 더울 때는 더워서 고생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요 분위기하고 7월 달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7월에는 이제 문제풀이반 들어오면 이제 다 여기서 이제 현장 와서 하신 분들이셔서 거의 뭐 이렇게 3배 정도 꽉 차는데 네, 1, 2월에는 뭐 이렇게 단촐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의영역이고 수금 이렇게 해서 저희 1월 달에 끝나요. 1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1월에 읍파트를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거의 이제 달마다 한 과목씩 정도 나가니까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그 은하식이나 교육론 파트는 내용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서 나가시기 좀 힘드시긴 한데 이거는 결국에는 한 번에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한 번 보고 뭐 의식이나 교육론 같은 경우 한 서너 번 정도 이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정리도 되고 이제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조금 구분이 되기도 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한 달 동안 하긴 하지만 아마 이번 달이 그나마 좀 이렇게 깊게 몰라도 좀 깊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기고 나중에는 이제 영역 그 파트 안에서도 조금씩 나누어서 더 이제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재료학, 뭐 관리학, 뭐 전공서들 이름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피복 재료 관리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두 주는 거의 의복 구성이에요. 요 파트가 이제 두 주 뭐 횟수로 하면은 이제 4번에 걸쳐서 수업이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학교로 하면 두 학기 분량이긴 한데, 이걸 2주에 끝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최근 기출을 한번 보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작년 문제가 이제 읍파트가 문항이 하나가 빠졌어요. 문항이 이제 요거 오늘 그 수업 일정 나와 있는 프린트에 이제 2페이지 넘어가시면 작년도 기출이 있거든요. 왜냐면 교재에는 5년 선발 문제까지 있고 이제 올해 선발 그러니까 26년 선발 문제는 이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드렸는데 문항이 3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2페이지 보시면 2점짜리 하나, 그다음에 4점짜리 지금 4페이지까지 해서 2개. 그러면은 10점. 보통 여기가 한 15점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한 4점짜리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네, 한복이 빠졌어요. 한복이 빠지면서 점수가 이제 확 떨어지고 이게 교육론 파트로 점수가 넘어갔는데 이 파트가 원래 이렇지는 않아요. 원래 오히려 이제 점수를 한 16점 정도 해서 더 가져오는 파트인데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좀 경향을 보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구성 쪽 문제가 한 문제만 나왔고 되게 특이한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돼서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이제 작년은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것들 보면은 요쪽 파트가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인강 선생님도 그리고 다들 선생님들이 지금은 거의 사대 선생님들 많긴 한데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있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의복 파트 쪽에서 제가 건드릴 수 있는데 의복 파트 쪽에서 의복 구성 쪽을 많이 안 하셨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이제 디자인 파트 요 주 그렇죠? 한 14일 요쯤 들어갈 주에 이제 그 서양의복 구성에 있는 제도, 그다음에 저희 기출 문제에 있는 패턴의 이제 이용, 그리고 근 한 15년간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 한복의 바느질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자료의 그러니까 여기 학원에서 찍었던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학부 때 이제 의복 구성이라든가 뭐 바느질이라든가 뭐 한복에 대해서 하셨으면은
기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정도면 사실 그 자료는 필요하지 않아요. 예, 필요하지 않은데 선생님들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뭐 정말 수학하다 오시는 분도 있고 영어하다 오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쪽 파트가 너무 취약한데 문제가 그래도 최소 한 문제 이상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면 그 기본적인 시간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 예. 아시는 분은 그냥 기출 문제 푸시면 되고요. 모르시거나 준비가 안 되신 예전에 저 그 수업 들으실 때 이쪽 파트가 너무 약하시니까 봉제 학원을 다니신 분도 있었어요. 봉제 가면 이렇게 패턴 해주시고 재단하고 뭐 재봉틀도 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나는 이 문제 절대 안 틀리겠다고 가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실습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출 문제를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 제가 다음 주 말쯤에 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 미리 드릴 테니까 뭐 수업을 따라오시려면은 보고는 오셔야 돼요. 하고 오시면 좋지만 보고는 오셔야 되고 이게 그 영상이 아마 무한으로 보지는 않고 아마 시간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몇 개씩 뽑아서 그러니까 예습하시고 수업 들으시고 몇 개 안 되는 거 복습하셔가지고 손에 조금 익혀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마다 이제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만들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만들어 봐야만 이게 이렇게 접히고 여기서는 붙지 않고 라는 게 이해가 되지 말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안 돼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기출 정도는 하실 수 있을 정도, 옷을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월 달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강 오시면은 느끼시는 것처럼 굉장히 건조하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선생님들은 옷 같은 거 좀 잘 챙겨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업 일정은 그냥 교재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저희는 앞에 10시에 시작해서 11시 반쯤 그쯤에 일단 점심시간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은 같이들 먹거든요. 여기가 다 같이 먹어요. 우르르 내려가면 다 이렇게 줄 서 계시고 하셔서 식사 시간이 되게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조금 일찍 먹어요. 조금 일찍 먹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일찍 먹고 12시 반부터 이제 4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중간에 쉬는 시간에 묻긴 조금 애매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통 수업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되고 이제 다른 그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카페 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터디를 한 2팀밖에 구성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있으실 수도 있긴 한데 스터디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안에서 수업 저희 10시니까 전에 하시거나 수업 끝나고 하셔도 괜찮고 하시면 좋긴 하죠. 그 분들이 나중에 2차 때까지 가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니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시면은 뭘로 스터디 할까요? 라고 하실 때 좀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저희는 이제 파트가 뒤에 이제 그 전공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몇 개 전공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공서 자체를 아예 정리하겠다 해서 전공서 하나 잡고 한 달 동안은 인원수가 많으면 조금 6명이면 가능하고 인원수가 한 3명에서 4명이면 조금 이제 시간이 한 달에서 이제 오버가 될 수가 있기는 한데 한글 파일이라든가 정리틀 이런 것들은 자료를 하실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A4에 무슨 폰트는 얼마고 간격은 얼마고 파일을 이제 합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실 때 이제 하시면은 이제 그것만 공유를 하셔서 자기가 100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4명이면 25페이지까지 나누어서 쭉 글이 있는데 자기가 읽고 요약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전공서는 이제 같은 걸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혼자 보지만은 그러니까 혼자 볼 때는 이거 내가 다 정리하는 건데 4분의 1 정도로 시간이 줄어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내용 중에 중요하다거나 모르겠거나 하는 거는 자료만 공유하는 건 아니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요. 자료만 공유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인원 조금 이제 온라인에서 더 늘리셔서 하셔도 되고 같이 그래도 한마디 더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스터디 한 20-30분 뒤에 더 잡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보여드리는 게 이제 복습형, 이제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것을 복습하는 형태로 이제 1월은 하고 복습은 했으니까 파트를 한번 2월에 하고 싶은데 우리 빨리 2월에 한 번 더 하자 스터디 내에서 그럴 때는
복습한 걸 또 복습하는 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때 그 전공서 몇 개 중에 요건 하나 하자. 그렇게 하면은 자료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병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방식은 이제 복습형 말고 앞에 자료 정리형은 뭐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들, 이제 단거나 하신다라고 하시죠. 그걸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올타임 수험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뭐 육아도 안 하고, 네, 일도 이제 안 하고, 또 이제 3학년, 뭐 4학년이셔서 학교도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게 이제 끝나셨고 졸업생이셔서 그러실 때는 가능해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럴 때는. 왜냐면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는데 같이 모여서 할 거리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습용이거나 좀 이렇게 공부 시간이 좀 많으실 때 중간에 환기하는 방식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 이제 막까지 육아도 하셔야 되고, 뭐 일도 하셔야 되고, 아직 졸업 못 하시고, 이러신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건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몇 명 더 모아서 꼭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료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서브노트 보고 그 단권화를 하실 생각이 있으실 때 하시고, 나는 시간이 없지만 뭐 이렇게 전공서를 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그 밑줄 같은 거 그어서 몇 개를 중요한 전공서를 많이 늘리시면 안 돼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때는 몇 개만 하고, 한 권 봤는데, 한 권 해봐서 의영역에서 피복제료학을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전공서를 읍파트에서 더 늘리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하냐고 나머지 식파트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의 시간이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 시간을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측정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복습용은 뭐 그냥 오늘 이제 피복제일학 중에 어디 나갔다 그러면 각자 복습해 오고 모여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해요. 근데 궁금한 거 물어보면 조금 애매하니까 많이 해요. 선생님들은 이제 그 합격 수기들 많이 보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스터디를 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뭐 주제 하나 놓고 뭐 그냥 아는 거 다 써, 뭐 백지 쓰기도 하시고, 뭐 키워드 뽑아서 뭐 서로 이야기해보고 뭐 오류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마인드맵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뭐 등등 해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는 진짜 선생님들 합격 수기 적어 놓으신 거에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다른 전공에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터디 내에서 몇 번 해보고 나서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이렇게 친해지시면 수다도 떨고 하시니까 이제 짤막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나름 내가 복습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공부 방향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 문제가 이제 굉장히 특이한 해긴 했는데, 뭐 열받아가지고 뭐 글도 올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 출제진들을 보통 저희가 임용고시 출제진들이 한 3, 4년마다 바뀌어요. 이렇게 팀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작년 문제 내신 분들이 이제 똑같이 올해 또 들어가시면 그 경향이 안 바뀌거든요. 그거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 팀이 들어갔는지 다른 팀이 들어간지 알 수가 없는데 굉장히 특이한 해였고, 만약에 이제 그 팀이 뭐 제재 없이 그대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셔야 할 게 첫 번째는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그냥 한 권을 그냥 한 출판사를 사서 계속 읽으세요. 지금 교과서 스터디 하라는 건 아니고 교과서가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그 주파트에서 뭐 AI 관련한 뭐 이런 그 용어가 그 특성이 나왔는데 교과서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눈에 익히면서 2개나 됐구나. 생활문화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눈에 익혀두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그 교과서 정리 스터디는 원래 2차용이잖아. 2차용 할 때 나중에 이제 지도안 작성할 때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2차에 보기 전에 이미 1차 때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익숙해져야 돼. 익숙하고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외우겠다고 작정한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익숙하게 꺼내 쓸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제 작년 같은 사태를 저희가 어쩔 수 없죠. 저희 수험생이니까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가 1, 2 하고 고등학교 기가를 그냥 늘 보세요. 그냥 하루 1시간은 보지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익숙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실 수 있으면은 교육과정을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교육학 교수님 중에 혹시 이제 이 계정 교육과정 특강을 해주신 분이 있으면 꼭 들으세요. 제가 이제 요번에 보면서, 아니, 총론의 특성을 왜 우리 문제를 내냐고 해서 열이 빡빡긴 했는데, 예, 교육과정 하신 분이 들어가셔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교과서보다 훨씬 분량이 많은데, 한 번에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교과서가 좀 익숙하게 읽히시면은 교육과정이 좀 편하게 읽혀요. 나중에는 뭐 암기해야 될 것 하면서 7, 8월에 막 외우겠지만, 그러기 전에 조금 익숙하게. 그래서 교육과정을 총론도 좀 읽으시고, 강론도 그냥 읽으세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은 교과서에서 익숙한 용어들이 나오면서 중복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육과정 자체를 외우는 건 너무 힘들고 익숙해질 필요가 좀 있겠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올해 그 팀이 바뀌면은 내년도 할 때는 됐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괜찮아 할 텐데 올해 선생님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원래는 저희는 거의 이제 마무리 한 7, 8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외웠는데 이제 외워서 될 수준으로 아닌 문제가 나와서 교육론 파트 한번 보시면 왜 그런지 나중에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스터디로 할 게 아니라 일단 개인적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막 공란 채우기 같은 것들은 스터디로 하셔도 괜찮아요. 예, 이게 그런 경향이 작년에 특이하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이렇게 분할해서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한 3월이나 그쯤 가셔서 이제 자료 수집용으로 이제 저희 그때 6명인가 12개, 14개까지 보통 12개 정도 교과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6명씩 해서 두 개 교과서 해서 이렇게 자료 정리를 했거든요. 하나씩만 하고 싶으시면은 12명을 모으면 돼요. 이거 스터디는 아니고 자료만 쫙 취합하는 형태가 돼서 그렇게 나중에 이제 내가 읽었던 교과서 갖다가 자료 취합해서 같이 12개 모아주시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 2월에 하지 마세요. 1, 2월에 하면은, 뭘 정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1, 2월에는 이제 각자 읽으시고 한 3월쯤에 여기 있는 분들만 모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촥 모아서 그냥 한번 딱 끝내서 자료 모아놓고 그거 이제 2차용으로 쓰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일정 나가는 거 말씀드렸고요. 요게 이제 그 크리스마스 다음 날 발표가 돼서 요게 25년 선발, 26년 선발 1차 내용이고 인원은 저희가 작년에 152명 해가지고 늘었어요. 그래서 꽤 많이 물론 여기 이제 그 뒤에 그 장애분들까지 이제 포함하면 조금 더 인원이 늘긴 하는데 서울은 18명, 12명 해서 서울은 이제 더 이상 많이 뽑진 않아요. 서울 가고 싶으신 분들이 워낙 많은데 정말 많이 안 뽑아요. 많이 안 뽑고 24년도 그러니까 23년, 24년 2년이 굉장히 쉬운 해였기 때문에 이제 68점까지 100점 만점에 68점까지 올랐다가 25년도부터 이제 그 원래의 난이도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확 서울만 하더라도 한 5점 떨어지면서 63점이었고 작년에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서 61점이 돼서 별로 안 떨어졌네 하실 수 있지만 교육학이 아주 평이하게 나온 해였거든요. 작년이. 그러니까 아마 서울 기준으로 이게 전공 점수가 2점이 아니라 아마 5점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 그런 해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해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준이 되지 않길 바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로 나오긴 했지만 최하인 경북은 4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그러니까 커트라인 점수예요. 그러니까 1차에 붙은 최저 점수가 48점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100점 만점인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게 말이. 100점 만점이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이게 절반 점수도 안 되게 1차를 붙었는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였어요. 정말 딱 그 과락 점수에 걸리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락 40 맞죠? 전공 40인가요? 아닌가? 8, 또 그 점수하고 교육학 딱 얹은 점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래도 계속 이게 왜냐면 그 끝까지 올라간 점수를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커트라인이 나왔고, 뭐 경기도는 뭐 37명, 45명, 58명 해서 경기도는 꽤 많이, 그러니까 저희 거의 뽑는 인원 3분의 1을 경기도에서 뽑거든요. 그래서 경기 쪽으로 엄청 많이 가시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네, 서울보다는 보통은 그래도 낮은 편이죠. 저기 6점이 낮으면은 네, 전공 한 2개 정도를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꽤 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이 이제 4명이었다가 9명이었다가 이제 16명까지 늘고, 뭐 당연히 커트라인도 더 낮기는 해요. 인천에서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이제 합격권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부산만 하더라도 이제 부산, 뭐 충남, 뭐 전북에서 뽑기는 하지만 이제 그 지역에 꼭 가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부산은 60 해서 이렇게 낮지 않은 점수가 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인천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점수가 낮을 때도 있긴 한데, 인천에 가느니 그냥 나는 우리 지역에 있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저 커트라인 점수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는 그 커트라인에서, 그러니까 그 특정 문제를 이제 맞춘 사람과 안 맞, 2점짜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간격이 되게,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아주 쫙 몰려 있고 아주 잘하신 분이 탑에 가 있는 그런 경향이 높을 거예요. 2차가 엄청 중요해지는 그런 해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2차도 또 알 수 없는 블라인드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랬다. 저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역이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예. 뭐 이 점수는 뭐 2차까지 나와야 알겠지만 이렇게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25년도는 오히려 부산이 더 점수가 높았던 그런 해기도 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하는 그 출신지 지역에서 선발 인원이 한번 확 뽑고 확 줄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뽑을 때 이렇게 몰리면서 커트라인 점수가 올라가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작년이 그랬다. 근데 작년에 들어가는 분들 들어가면은 좀 대비는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읍파트는 제 재료 관리, 뭐 구성, 이렇게 해서, 뭐 문풀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은 5문제에서 4문제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15점, 뭐 적으면 한 14점, 많으면 한 16점. 그러니까 하나가 더 들어가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갈 이제 섬유 쪽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죠. 섬유하고 뭐 섬유에 따른 가공 이렇게가 보통 한 4점짜리 2점 해가지고 한 6점짜리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복 구성에서는 서양 의복 구성은 거의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작년에 안 그러니까 작년 문제 나오고 재작년 문제 안 나오긴 했는데 거의 웬만하면 얘가 점수 배점이 낮을지언정 보통은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도 3문제 중에 얘가 나오기는 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한복이 안 나오기 시작해서 뭐지? 이분들의 경향이 잘 모르겠어요. 한복이 주구장창 나왔거든요. 최소 2.1절 계속 나오다가 작년 문제 갑자기 빠졌어요. 네. 어쩔지. 그때가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의 경향 때문에 한식, 한옥, 한복이 싹 빠졌어요. 그게 계속 나오다가 그러니까 팀이 확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보긴 해야겠지만 아주 많이 최근에까지 2점짜리 뭐 4점짜리 하면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섬유 문제 뭐 2개, 뭐 의복 구성 쪽에서 한복 들어가면 2개 이런 식으로 보통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 간혹 뭐 이제 여기 이제 요 파트가 조금 애매한데 피복 환경 선택 심리 해서 세탁 말고요. 세탁은 요즘에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요 파트가 이제 교과서 파트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신소재라든가 뭐 이제 그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의복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거 전공하신 분들 들어가거나 지금처럼 이제 교과서 연구하신 분들 들어가시면은 튀어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이따 한번 보겠지만 나 디지털 여권 나오면서 저게 왜 이러면서 보긴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복 재료 쪽은 거의 섬유와 그의 그 섬유의 성능을 바꾸는 가공. 중간에 실과 옷감은 이제 옷감 조직이 나올 때 최근에 뭐 개버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쪽에서는 세탁은 거의 요즘에 이제 거의 전무하고 한 10년 이상 안 나왔고 이제 간혹 조그만 것만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과서나 이제 최근에 그 약간 그 피복 구매와 관련된 특성 있는 것들이 좀 나오고 의복 구성에서의 그 의복 디자인 파트는 이제 주거하고 거의 겹치기 때문에 나오면은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할만해요. 할만한 파트고 한복과 서양 의복에서는 한복은 거의 그 조선시대 복식사가 나오고 이제 의복 서양 의복은 작년 문제는 특이했지만 거의 다 패턴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프린트 1페이지에는 이제 교재 수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 3페이지는 이제 기출문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데 넣어주셔도 되고, 특이하게 저희 4, 5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가 아주 어마무시하게 컸는데 왜 저렇게 크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고요. 프린트 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조금 프린트 오류가 있었네요. 네, 요거 다시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드릴게요. 의복 구성 파트에 한 파트가 싹 사라졌어요. 네, 이거 맡기시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재료 쪽은 2002년 빼고는 거의 다 이제 나오기는 하죠. 그래서 뭐 신소재 섬유해서 콩섬유도 나오고, 의복의 성능 쪽에서는 내일광성이 나오고, 25년도는 그 이제 친환경 섬유에서 레이온이 나오고, 24년도에서는 이제 가공 쪽이 나왔고요. 신소재 섬유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서는 이제 개버딘 이렇게 이제 옷감이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옷감이 나오던 때가 있었고, 기모 가공 나오고요. 21년도에 뭐 스마트 의류, 뭐 방한성 해서 이게 그 중복은 많이는 없어요. 중복은 많이는 없는데 카테고리는 조금 이렇게 몇 개 있으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새로 이제 교과서라든가 선택 쪽에서 나오는 파트가 이제 26년도가 이제 디지털 여건, 뭐 착취 공장까지 나오기도 하고, 재활용, 재사용 이런 개념 쓰는 것. 24년도에 이제 3D를 이용한 그런 생산에 대한 것들. 그리고 23년도에도 업사이클링 나왔는데 요거는 소비 파트, 식 파트, 의 파트에서 이렇게 공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22년도에 뭐 방충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파트, 이렇게 의복 구성 디자인 파트 보시면 22년도에 리듬, 15년도에 세부 장식해서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요게 이제 중간에 이제 나중에 주거 파트에 주거 디자인을 넣으시면 요거보단 조금 더 횟수가 더 되기는 해요. 그 다음에 25년도에 보시면은 이제 오방색의 이제 한복 의복 구성, 요건 이제 약간은 기출을 조금만 확장하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였고, 뭐 24년도 골룡포, 23년도 오방장 두루마기, 22년도에 쓰개, 뭐 22년도에 뭐 포 해서 이제 거의 작년을 빼고는 거의 매해 작으면 2점, 뭐 크면 한 4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서양의복 구성이 싹 사라지긴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아까 잠깐 그 선생님 그 5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던 이게 나왔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구성 때 보겠지만은 갑자기 올플림 방지가 나온 거예요. 이 올플림 방지가 저희 교재에는 있기는 한데 바느질의 기본 사항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복 구성할 때는 제도 기본, 두 번째가 이제 패턴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름질해서 바느질을 해야 하는데, 그 바느질과 관련된 기본 사항이긴 해서, 그래 의복 구성을 하면 올플림 방지 관련할 수 있긴 할 텐데 교과서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서는 굳이 올플림 방지까지 해서 수선을 시키진 않아요. 여기 수선 문제거든요. 수선 문제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건데, 올플림 방지 나오고, 뭐 이제 다이에 있는 패턴의 스커트 패턴의 이름 명칭 나오고, 네. 5페이지 잠깐 답지를 보시면은 뭐 플레어 스커트 나오고, C에 보시면 솔기 처리법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올플림 방지 다른 방식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요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요거는 만드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바느질 순서 이렇게 나와서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부위에 어느 부위 바느질 하려면, 그러니까 뭐 바지 바느질은 이렇게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에 바느질 생기려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돼라는, 그냥 약간은 그 의복 구성에서 실제 바느질 해보셨으면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전공을 해보신 분들은 쉽고, 난 진짜 단추도 바느질 안 해봤어 하신 분한테는 어려워요. 근데 뭐 이런 문제는 뭐 앞에 것까지만 맞으시면은 상관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의복 구성 능력을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하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전공자가 들어가신 거는 아니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수선과 관련된 것을 이제 해보셨던 분이 이제 출제하신 그런 셈이죠. 근데 실제는 나중에 이제 다시 제가 왜 프린트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나오게 되면은 이제 패턴 자체, 그 다음에 패턴에서 어느 부분의 위치에 뭐 활용도,
그리고 나중에 객관식 문제 보시면 이걸로 말음질할 때 어떤 조각이 필요한지, 다트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본적으로 뭐 칼라나 뭐 소매나 길의 명칭들 해서 의복 구성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4점 중에 1점 정도는 이제 다시 반복을 한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 피복 재료학에서의 섬유는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거는 많진 않아요. 관련 그 카테고리 안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나왔던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내 일관성이 예전에 오늘 바로 볼 폴리와 관련된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건 아크릴이야라고 알고 있어도 어렵지 않게 풀으실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뭐 가공도 이제 일부 겹쳐요. 근데 완벽하게 100%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살짝 걸쳐 있어요. 그래서 기출과 관련된 걸쳐 있는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쪽의 구성은 일부가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사라졌지만 뭐 합쳐진 분량이라든가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다트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왔던 것들이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저희 이제 플랫칼라 같은 게 겹친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출은 그러니까 제가 의복 구성 하실 때 막 문제풀이 하실 때 힘들어 하시면 기출은 풀 수 있으면 돼요. 기출을 풀 수 있으면 4점 중에 1, 2점은 그러니까 다 틀리는 게 아니라 1, 2점은 맞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약간 특색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1월이지만 나 1월에 의복 구성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기출은 꼭 하셔야 돼요. 네, 기출은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제 섬유 성능 가공 요쪽, 그 다음에 얘는 다른 분들이 들어갔는데 일단 기출됐던 것들 확장해서 볼게요. 나중에 한복 목식산요. 그다음 패턴에 대한 부분 저게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피복 재료학 책을 제일 많이 보기는 해요. 이 책이. 그러니까 섬유 기본 재료하고 가공도 웬만하면 이 책에서 거의 커버가 되긴 하거든요. 옛날 책이긴 한데 이걸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그 기출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전공서가 있으시면 그걸로 보셔도 돼요. 근데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고, 이제 의료 관리 쪽에서 이제 구매해서 폐기까지 이렇게 이제 세의료 관리라는 책이 있긴 한데 여기서도 세탁 관련해서는 뭐 저기 세제 세탁 과학에서 이제 같은 분이 쓰신 거고 얘가 더 얇아요. 얘까지 갈 건 얘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요즘에 세탁 쪽은 거의 뭐 문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나는 저쪽 파트가 나오는 좀 어려운데 좀 전공서가 필요해. 그러면 요 정도 보실 수는 있어요. 얘까지는 아닐 것 같아 이제는. 그다음에 이제 의복 구성책은 딱히 없어요. 선생님들이 막 그 학부 때 쓰신 그냥 전공서를 보시고 저는 뭐 방통대에서 나오는 의복 구성책을 보통은 많이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구하실 거면은 한국검정교과서 협회 여기 가시면 음식이라든가 식품 가공도 있고 어디 갔어? 섬유 여기 아마 나중에 하면 의복 구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복 구성책을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러면은 네 그냥 전문 교과라고 하죠. 그 이제 산업계 수요 그거 학교에서 쓰는 그 의류과에서 쓰는 의류 교과서, 그러니까 전공 그 고등학교 아이들의 이제 전공 교과서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보실 수도 있어요. 되게 얇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의복 구성 전공서가 없을 때 뭘 골라야 할지 모를 때 전공서로 보게 되면 방통대 교재를 쓰시면 되고요. 방통대 그 출판문화원에 가시면 있어요. 네, 괜찮아요. 교재가. 그거 보시고 난 그것도 너무 두껍고 힘들어 하시면 이제 그나마 요약 정리가 된 게 요게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 이런 게 있어요. 웬만한 거 다 압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전공 쓰신 분들이 교과서를 같이 만드시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이의계정 그 교과서들은 PDF 파일로 있으시면 PDF 파일 보셔도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지금 구매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쭉 사서서 이렇게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길 권해드려요. 카페는 가입되신 분도 있고 가입이 안 되신 분도 있고 해서 카페는 네, 실명을 쓰는 비공개 카페이기 때문에 이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직강 선생님은 제가 이제 번호를 번호 딴단 말이 이상하지만 번호를 받아서 제가 이제 QR을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인간 선생님들은 지금 저희 그 아까 수업 일정에 위에 보시면은 희소 쪽에 이제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로 연락을 하시면은 이제 보내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교원님이 희소 쪽을 통해서 초대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입하시면 제가 바로 수강생으로 바꿔드리고, 뭐 글을 쓰시면은 열혈까지 가는데 열혈 수강생만 봐야 하는 뭐 그런 게시판이 있거나 하진 않으시니까, 예, 수업 수강생이신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프린트 요거는 나중에 저희 뭐 끝날 때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저희 학원 교재의 정리본이에요. 근데 정리본인데 큰 정리본이에요. 크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복과 관련된 영역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세밀하게 더 다시 만드셔도 괜찮고, 뭐 아니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 재료만 봐, 뭐 아니면은 패턴만 봐, 이렇게 딱 두 개만 딱 집어서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보시면은 의외로 1, 2점짜리가 소소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려면 전반적인 걸 다 아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마섬유가 나왔는데 한복에서 3배를 다뤄. 그러면 마섬유하고 한복의 3배, 뭐 그다음에 솔기처리 이런 게 다 엮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문제가. 그러면 이걸 엮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그 한복에서의 솔기처리만 계속하고 마섬유를 까먹고 막 이렇게 연계가 안 되면 힘드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그런 부분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 좀 있는 것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오늘 이제 금요일 날 하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지난주 했던 거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쓸게요. 그래서 네모 칸에는 선생님들이 한번 복습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관련 그림 자료라고 해서 드린 게, PPT 중에 필요하신, 요즘엔 저 PPT 자료는 대부분 제가 전공서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자료라서 선생님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더 좋고 뭐 더 최신이고 이런 자료들이 많은데, 혹시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해서 드린 그림들 자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필요하실 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 네, 요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뭐 진행 과정과 이런 거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쉬는 시간에 질문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일단 재료학을 먼저 하긴 해요. 구성학을 하면은 섬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재료학을 먼저 하고, 저희 이제 교재 4페이지 가시면은 목차가 이렇게 나와서, 재료학은 뭐 김성년 그때 그 교수님 피복재료학 그 정도 구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섬유 특성 종류하고 실옷감하고 가공 신소재를 하는 이런 흐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어려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딱 1월 달, 2월 달이 저희가 의학고식 들어가면은 그쵸, 생물하고 화학을 모르시는 분이 이제 손을 놓는 시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공이시면 상관없고, 뭐 아니면 이제 학부 때 했던 재료학이라든가 뭐 식파트에 있는 조리나 뭐 이제 영양소 파트가 어렵지 않으시면은 무리 없이 그냥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아니시면 뭐 이제 보통 그 방통대에 있는 생물하고 화학을 조금 듣고 오기를 권해드리긴 해요. 그거 잊지 않으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용어들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다 하고 가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학 쪽이 이렇게 3개 이제 영역으로 되어 있고, 나와 있는 키들을 아까 저희 그 프린트 기출에서 쭉 이렇게 세로로 봤던 것들을 이제 그 영역별로 한번 보게 되면, 섬유의 이제 성능을 보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단단하다, 뭐 잘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섬유 성능이라고 하는데, 요거 말고 옷감 성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양소의 기능과 식품의 차원으로 이렇게 두 개 분류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카테고리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가끔 섬유 성능을 물었는데 옷감의 성능으로 답을 쓰시거나 할 때가 있어서 카테고리 조금 나중에는 문풀 정도 좀 가서 구분해 주시면 돼요. 한동안 지금 보면 흡습, 약품성, 탄성 회복성, 내연성 해서 최근은 아니죠. 이렇게 쭉 있었고 어느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그 내연성과 관련해서 아크릴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왔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26년 선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내연성 자체를 물은 거 아니고 내연성 관련한 섬유를 물은 거기 때문에 아크릴 쪽에 보셔도 되고요. 이런 뭐 구분은 이제 여러 군데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 파트 할 때는 좀 그렇죠. 이제 2000년도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막 그 화학적인 부분들을 엄청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나왔던 팀은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는 섬유 이런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성, 탄성회복성, 약품성, 흡습성, 뭐 옷감의 성능까지 같이 들어가면 뭐 보온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섬유나 옷의 성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성능 개념들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개별 섬유로 가게 되면은 마섬유가 이제 작년에 갑자기 친환경 섬유에서 마섬유가 툭 하고 작년 문제 튀어나오긴 했는데 개별 섬유 쪽으로 가면 양모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일단은 뭐 면에 13년도 10년 넘었죠. 뭐 중공이라든가 국인 방지 가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있었고 하여튼간 식물성 섬유에서 정말 오랜만에 마섬유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동물성 섬유로 가면은 양모가 나와서 뭐 성질, 뭐 보온성 관련한 것, 뭐 축용 방지 가공, 양모 섬유의 특징, 그다음에 뭐 축용성 관련된 특성들 해서 좀 가끔씩 나오고요. 재생 섬유 중에서는 이제 아세테이트하고 이제 레이온인데 레이온의 이제 신소재 섬유 리오셀이 아주 오랜만에 나온 거죠.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이제 25년도 문제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기존 섬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는 신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클로라민에 대한 건 나일론, 뭐 폴리에스테르 성질, 시클라이크 가공해서 옛날 문제들이 많아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개별 섬유로는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는데 작년 마섬유, 그다음에 재작년에 리오셀 이렇게 이제 개별 섬유 이름이 나오는 게 최근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오셀은 리오셀의 성질을 설명하는 문제니까 조금 더 어려웠고 작년에 아크릴은 그냥 아크릴을 쓰면 되는 거여서 조금 더 수월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섬유의 이름들과 기본 성질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유 성능에서 섬유로 넘어간 그런 흐름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 정도가 이제 이렇게 섬유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실과 옷감 그다음 가공 쪽은 그쪽 파트에서 볼게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원자가 뭐예요? 원소가 뭐예요? 분자가 뭐예요? 뭐 이런 것들 해요. 저한테 와서 이거는 분자예요? 원자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러고 있죠. 그걸 저희가 여기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소는 뭐 원자고 H2O 해서 물 분자야. 뭐 이렇게 드리긴 했는데 그거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저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저희가 물 분자 드리는 거는 얘가 또 이제 수소 결합이 나오고 이 수소 결합은 여기도 나오고 식파트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걔가 뭐예요? 그러면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거를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있다. 인강 선생님도 아마 이게 편차가 되게, 그 진짜 수학하시다 오시면 저걸 어떡하라고요?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복습량이 아니면 기본으로 준비해서 보셔야 할 양이 좀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섬유 쪽은 화학이 조금 들어가요. 화학 분야에 기본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다. 뭐 물리학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하거든요. 이제 뭐라든가 이런 거 나와요. 저 뭐예요? 이러시면은 저 플러스 마이너스 왜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안에 이제 원소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음전하들이 있어. 얘를 전자라고 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들어오면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요거 있던 게 하나 나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야. 네, 왜요? 그러면 그래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뭐예요? 그러면 공부해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 여긴 플러스고요, 마이너스고, 여긴 두 개 보고 하나 보고 해요. 그거를 설명할 사이가 없다고요. 근데 얘 정말 많이 보고 얘도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예, 수소 이온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르복실기에 이제 마이너스 상태도 엄청 볼 거예요. 그래서 식을 먼저 했으면 이게 조금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원소들에 대한 것도 다 달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이런 전자들이 붙어 뭐 이런 것도 분자분자 결합을 해야 돼. 그래서 뭐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있는데 이거를 묻지는 않아요. 근데 각각의 원소 혹은 분자가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결합을 해. 결합이라는 게 있어. 왜냐하면 이 작은 녀석들이 붙어야 덩치가 커지는 거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식품이든지 섬유든지 다 덩치가 큰 거라서 안에 있는 것들이 뭉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뭉치는 결합들의 명칭이 나오는데, 금속인지 이온인지 공유인지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게 제일 쉽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게, 뭐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당긴다는 걸 아시니까 이게 제일 쉬워. 이게 제일 쉬운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결합이 더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전자를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 결합 같은 것들이 산소 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뭐 딱히 뭐 더 큰 건 아니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기초화학을 우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겠으면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8페이지 가시면은 섬유 분류 뭐 내부 구조 해서 정말 그냥 피복지력 처음에 있는 파트고, 여기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나온 적은 있지는 않아요. 뭐 이제 관련 답지를 활용해 쓸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8페이지에 있는 섬유의 분류는 KS 규격이 사라졌어요. KS 규격이 19년도까지 있다가 폐기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 케이스 규격은 없고 그냥 전공상의 분류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8페이지에 있는 그 셀룰로스 섬유에서 이제 오늘 그 OT 자료에서 그 오타가 있어서 인맥하고 인피 섬유를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저마, 대마, 황마 섬유가 이제 인피가 되고, 이제 인맥 섬유가 이제 마닐라, 아바카, 사일마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를 쓰라고 나오진 않아요. 얘를 쓰라고 나오진 않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는 천유하고 인조로,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일반적인 전공의 분류라고 보시면 KS 분류가 이제 빠졌으니까. 그래서 천연은 원료가 천연이고 인조는 이제 섬유 재료가 아닌데 인위적으로 가져와서 섬유를 만든 거죠. 그래서 천연에는 재료에 따라서 셀룰로스, 단백질, 광물성, 뭐 아니면 식물성, 뭐 동물성, 광물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성 섬유는 대부분 셀룰로스로 만들어요. 셀룰로스가 뭐예요? 그러면 찾아보셔야 돼요. 네, 저희가 식파트 했으면 포도당을 여러 개 붙여서 누구는 어떤 건 녹말을 만들고 식물체는 셀룰로스라는 걸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성체의 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셀룰로스 안에 우리가 아는 면하고 마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섬유는 말 그대로 단백질 분자로 결합되어서 섬유가 되는 녀석이고, 잘 아시는 약물섬유하고 견섬유가 이제 보통 있죠. 그러니까 그게 큰 분류예요. 얘를 쓰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큰 덩어리. 그 다음에 광물에서 이제 섬유성을 얻을 수 있는 게 성면. 얘는 이제 폐기되고 있죠.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조섬유는 재생, 합성, 무기질.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고정적인 분류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재생섬유에서 셀룰로스 원료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셀룰로스가 그냥 이렇게 분자가 길면 좋은데 짧은 분자의 셀룰로스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붙여서 실로 섬유를 만들 수 있는 녀석이 이제 레이온 계열들이 있고, 셀룰로스인데 산 처리를 하는 녀석들을 이제 아세테이트 계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섬유 중에 단백질이 아까 그냥 원래 이렇게 실처럼 쓸 수 있으면은 그냥 천연 섬유인데, 나중에 식파트 가서 보시겠지만 우유 같은 경우에는 걔는 실이 안 나오잖아요. 콩도 실이 안 나오죠. 근데 얘를 이제 인공적으로 여기서 뭐 재생섬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섬유처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재생 단백질 섬유해서 작년 문제에 콩섬유가 나온 거죠. 카제인 등의 뒤에 박스에 한 번 더 있긴 한데, 뭐 카제인도 있고, 뭐 콩에 있는 글리시닌도 있고, 뭐 거미줄도 하고 등등 여러 개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섬유는 이제 보통 석탄에다 죽으면 거의 석유에서 가져와서 석유에서 특정 이제 화학 분자를 가져다가 결합을 시키는 경우,
그래서 축합하고 부가가 있는데 저희는 이건 안 나오지만 축합은 이제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이제 서로 있는 원소를 하나 빼내서 합치는 형태가 되고, 부가는 이제 이중, 삼중 결합을 만들어서 하는 형태들이 됩니다. 그래서 축합 계열하고 부가 계열을 분류해서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직 이건 저희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문 중에 지금 축합 형태가 이제 아미드 섬유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그 다음에 이제 스판덱스라고 하는 폴리우레탄 계열이 있거든요. 자, 이 섬유의 계열은 축합 중합체를 쓴 섬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 중에 하나를 쓰게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큰 카테고리가 필요하지 축합을 씁니다라는 것까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카테고리 분류를 위한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가, 중합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을 이용해서 섬유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분류예요. 큰 분류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으로 돌아갔을 때 문제 드리면 틀리신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섬유의 내부 구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내부 구조 하면서 거시적인 부분하고 뭐 10페이지 미시적이라고 하는데 거시 미시의 구분은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거시는 외관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안에 이제 10페이지 미시는 안에 있는 분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시 구조는 굵기는 뭐 지금 섬유를 쓰려면은 뭐 굵기 대 길이의 비율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짧으면은 인조 섬유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셀룰로스라든가 천연 단백질 자체가 길이하고 굵기가 이 정도 되면 1000배, 그러니까 길이가 1000배 이상이 되면은 그냥 섬유로 쓸 수 있는데, 이거보다 짧으니까 인공적으로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재생섬유나 이런 데로 가는 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름의 스테이플하고 필라멘트는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섬유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길이가 좀 짧은 것들은 이제 스테이플 섬유라고, 스테이플4 아닙니다. 스테이플 섬유라고 하고, 원래부터 섬유 상태부터 아주 긴 녀석을 이제 필라멘트 섬유라고 하죠. 그래서 별건 없어요. 근데 스테이플을 자꾸 까먹으실 때가 있어서. 네. 스테이플 섬유 몇 개 없어요. 면, 양모, 네, 끝이네요. 마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네, 면, 양모, 마 이렇게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다 필라멘트 섬유예요. 근데 이제 이 스테이플 섬유인 것들은 섬유를 합쳐서 실을 만드는 방적이라고 하는 공정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분류를 할 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보시면 측면에 뭐 면에는 꼬임이 있고 마에는 마디가 있고 양모에는 권축이 있습니다 라는 게, 섬유가 짧으니까 섬유하고 섬유를 이어 붙여야 돼요. 근데 화학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방적이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서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저 할 때는 맨날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머리가 직모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펌을 했을 때 머리를 따보시면 직모일 때보다 펌일 때가 훨씬 잘 따져요. 이렇게 섬유를 이렇게 묶었을 때. 그러니까 섬유를 이렇게 합쳐서 실을 만들려면은 측면에 무언가 좀 이렇게 마찰력이라고 하긴 하는데, 걸리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런 특성이 스테이플 섬유들은 원래 있어요. 그걸 측면의 특성이라고 해서 그 면에는 얘를 꼬임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요거 나중에 어디 갔냐? 25페이지 잠깐 가서 보시면 25페이지 가서 선생님도 전공서 보시면 조금 더 깨끗하고 예쁜 그림이 있어요. 천연섬유에 보시면 처음에 이게 면이에요. 면은 지금 측면 보시면 약간 살짝 꼬았죠. 그냥 꼬임이라고 해요. 그냥 꼬임이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마는 뭐 잘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마디가 있고, 모섬유는 지금 울퉁불퉁하긴 한데 예쁜 그림으로 보세요. 여기 저희는 뭐 예쁜 그림 보고 구분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드리면 여기도 딱히 애매하긴 하다. 예, 그래서 양모는 이제 권축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들어가 있고, 면의 꼬임과 양모의 권축은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를 갖고 여러 특성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들이 면에다가 꼬임이라고, 그러니까 면에 지금 꼬임인데 면에 권축 쓰면 안 되나?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괄호가 그쵸, 꼬임의 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위치가 좀 바뀌긴 했는데 안 돼요. 양모는 무조건 건축, 면은 무조건 꼬임이에요. 이걸 바꿔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 실수하실 때 있으세요. 그래서 측면에 이렇게 특성이 있으면은 그 특징의 마지막에 있는 거 방적성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실을 만들기 좋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 보온성인데, 왜 보온성이 좋아져요? 라고 하면은 섬유 성능에서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어려워하시는 그 개념이 보온이에요. 그러니까 보온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 특성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 보온이 되려면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아니, 두 가지 요소, 한 가지 요소일 수도 있긴 한데, 열 전도라는 개념이 이제 뒤에 전도율 혹은 열 전도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도 해야 되죠. 전도는 딱 접촉한 면에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이게 뭐 이제 열일 수도 있고 뭐 파장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 이제 옮겨가는 현상이에요. 다만 다 맞닿은 면에서만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전도 중에 저희는 열 전도만 봐요. 네, 물리적인 여러 전도 중에 열 전도만 보니까 다른 전도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 전도가 된다는 거는 열은 기본적으로 더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이거 주거할 때도 되게 중요한 그 이해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고온의 에너지가 100이 있었으면 전도를 계속 시키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90이 되고 10이 되고 여기가 80이 되고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에너지 양이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에너지 양이 딱 있어요. 그걸 높은 쪽과 낮은 쪽에 있으면 높은 쪽에 있는 게 계속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온인 부분은 식고 저온인 부분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도가 균일해지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균일해질 때까지 계속 옮겨간다 생각하시면 쉬워요. 같은 이제 고체 내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거나 빠르게 이동하는 게 있고 천천히 이동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혹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열량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옮겨가게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기본적인 요 용어에 대한 개념이 어려우시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열 전도의 개념을 쓰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상황이 열 전도를 쓸 건지, 이 열 전도율은 이제 그 수치화한 거죠. 이걸 높다고 쓸지 낮다고 쓸지가 아주 기본이거든요. 정말 열 전도율이 높다 낮다가 아주 자주 나오는데 틀리세요. 지금은 어려우시지만 나중엔 안 틀리시거든요. 거의 외우시니까.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 나머지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고온에서 저온으로 할 때 이 열 전도가 크다, 열 전도율이 크게 해야 할 대상은 조리할 때. 딱 화력을 확 키워서 물을 끓이거나 그 조리 도구를 데우잖아요. 그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열 전도율이 높은 게 필요해요. 근데 보온성일 때는 이게 낮은 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날 오늘 영하 12도 막 이러는데, 그러면 영하 12도에서 밖에 나가 있을 때 제일 따뜻한 게 제 몸이에요. 선생님들 몸이고 선생님 몸 사이에 이렇게 공기층이 있거든요. 이게 체온하고 비슷하게 데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에너지를 36.5도 계속 뿜으니까 얇게 따뜻한 공기층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 패딩을 탁 벗는 순간 그 공기층이 차가운 면하고 닿죠.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100에서 90에서 10에서 뭐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추워지는 거예요. 이게 열 전도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10, 20 가는 것보다는 뭐 여기서 10씩 가는 게 아니라 뭐 1, 뭐 0.1, 0.00000 이렇게 나가는 녀석이 훨씬 더 확 옷을 벗거나 아니면 추위에 나갔을 때 덜 춥겠죠. 그래서 보온성은 열 전도율이 혹은 열 전도가 낮아야 돼요. 조리는 빨리 조리할 때는 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이러고 또 이게 주거로 가면은 또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측면에 있는 이 방적성 개념은 열 전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중요하고, 열 전도는 선생님 저 뒤에 또 있어요. 어디냐? 열 관련해서 열 전도율, 보온성 쪽에 같이 넣어드렸구나. 나중에 한번 또 볼게요. 일단 그냥 그래요. 이제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보온성이 좋으려면은 보온성 좋다는 건 체온을 유지하기 좋다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열 전도율이 낮은 것이 좋고, 낮게 하는 방법 중에 옷감의 재료가 열 전도율이 낮으면 좋고, 지금 뭐 겨울에 많이 입는 양모가 그렇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수많은 재료 중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중에 제일 열 전도율이 낮은 게 공기예요. 네, 공기예요. 그래서 몸에다
옷 사이사이에다가 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은 열 전도율을 떨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인데도 공기층이 많게 구성을 해주면 열 전도율이 떨어지는데 그 공기층이 많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공간이 생기면 되거든요. 근데 섬유를 지금 스테이플 섬유를 실로 만들 때 중간에 계속 꽂잖아요. 그럼 그 사이 아주 작은데 잘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공기층들이 생겨요. 그래서 측면에 그 특성들이 있으면 보온성이 올라가요. 이 보온성을 하려면 열 전도율부터 하나씩 올라가야 하는 개념들, 이렇게 쌓아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걸 쌓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그 보온성 열 전도율이 낮아야지 끝. 예, 그 바로 가시면 그땐 수월해지는데 왜 열 전도율이 낮아야 돼? 열 전도율이 낮다는 게 무슨 의미야? 뒤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시면 한참 시간 걸려요. 그래서 전공서 보실 때 시간이 많이 걸리신 분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볼 거예요. 계속 볼 거예요, 얘는요. 그래서 스테이플 섬유가 필라멘트 섬유보다 따뜻해요. 아까 말씀드린 방적을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측면 특성에 그 단점이 광택이 감소해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요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광택만 갖고 문제를 드릴 건 아니긴 한데 이 광택 관련한 것들이 조금씩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리를 또 이것도 또 한참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보게 되면 섬유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단면 자르면은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보이는 단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그 표면이라고도 하고 측면이라고도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의 그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9페이지 4번 섬유 단면 하면서 단면 특징, 뭐 위에 측면이 있고 아래 뭐 필링 등 여러 가지 있으면 중간에 있는 그림이 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란 녀석들은 보통 웬만하면은 우리가 이제 필라멘트 섬유들은 보통 이렇게 동그래요. 합성 섬유가 많아서 그래요. 합성 섬유가 많아서 합성 섬유들은 그냥 국수 뽑듯이 쭉쭉쭉 뽑기 때문에 동그래요. 동그랗고 굳이 얘는 얘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늘리기 위해서 측면에 뭘 안 만들어서 측면이 보통 이래요. 일자 쭉 매끈해요. 그러면 지금 측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 반사되는 부분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빛의 반사라고 하는데 빛의 성질은 반사도 하고 흡수도 하고 굴절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속성은 소리의 속성도 그런데 그 그림 자료 있는 이 세로 자료에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세로로 드린 자료의 2페이지를 보시면 뭐 빛 이론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색도 있고 뭐 반사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가시광선이 이제 검정색이 되는 경우와 흰색이 되는 경우, 뭐 물체 표면의 색이 이제 어떤 파장을 이제 반사하는지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보시면 나중에 읽으세요. 그 다음에 반사와 굴절이라고 해서 경면 반사, 뭐 확산 반사 이렇게 드리기는 했는데 경면이 그냥 한자죠. 거울면이에요. 거울면 반사도 있고 이제 난반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반사율도 있고 뭐 굴절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보통은 그 빛이 들어오면 내가 빛이 들어온 방향으로 반사가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꺾이죠. 꺾이잖아요. 그래서 꺾여서 이제 반사 각도 해서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이면 이렇게 반사가 생기는데 울퉁불퉁하면 이 반사 각도가 흩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프린트 교재 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빛이 들어왔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보통 저희 여기가 이제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거든요. 내 눈에 지금 4개가 들어와서 4개가 보이죠. 이런 경우를 보통 정반사라고 해요. 매끈할 때 단면이 둥글수록 이렇게 정반사가 생겨서 정반사가 많으면 일단 광택의 양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들 이거 할 때 2가지 보거든요. 광택 양이 하나 있고 광택의 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그냥 많다와 적다. 로 보시면 돼요.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많을수록 광택이 많다예요. 우리는 중의적으로 광택이 많다 그러면 광택이 좋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주거 파트 같은 데서 한번 휘도가 나오긴 했지만 눈부시잖아요.
짜증나죠. 이렇게 전광등 확 이렇게 조명 보시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광택이 많은 게, 그러니까 즉 광택이란 말은 반사량을 의미하는 거. 별거 없어요. 자체 발광이 아닌 한 빛이 들어와서 반사량을 보여주는 거니까 광택이 많다라고 보통 할 때 보통 빛의 반사량이 많다예요. 반사량이 많을 때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보면 불편해요. 어떤 경우는 불편하고 어떤 경우는 불편하지 않고. 만약에 얘가 반사가 되지 않고 저 세 개 중에 반사가 되지 않고 한 요 정도가 다 흡수가 되면 섬유 속으로 흡수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섬유 흡수를 해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오잖아. 그럼 광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광택이 없는 소재, 있잖아. 무광 소재 이런 거잖아. 그럼 걔는 밖에서 빛은 들어오는데 반사량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량에 의해서 광택의 이제 정도가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거는 이렇게 정반사가 많을 때 광택이 많다, 광택의 양이 반사량이 많은 거예요. 똑같이 단면이 원형일 때도 그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단면은 원형인데 측면이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해지면 보시는 것처럼 4개, 지금 똑같이 3개 들어왔는데 내 눈이 요 정도의 내 눈이 있으면 하나밖에 인식을 못 해요. 그럼 광택량이 확 줄어요. 단면을 안 바꾸고 측면을 바꿔도 돼요. 그럼 똑같은 말대로 측면은 이렇게 매끈한데 단면이 바뀌면, 단면이 요게 보시면은 요거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삼각단면인데 이렇게 삼각단면으로 바꾸면 지금 보시면 내 눈 쪽에 2개밖에 안 들어와요. 네. 단면을 바꿨더니 반사량이 또 줄죠. 그러니까 단면이나 측면을 바꿔주시면 원래 있던 광택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많이 오해하시는 게 삼각단면으로 하면 혹은 매끈한 단면으로 하면은 광택이 증가해서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보통은 삼각단면을 이렇게 바꿔요. 원형에서 삼각으로. 네. 그 다음에 필라멘트니까 측면이 매끈하잖아. 이렇게 바꿔요. 광택이 좋아진다 하지만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광택을 줄였는데 왜 광택이 좋아져요? 라고 말을 하냐면 요거죠. 질이에요. 질. 이거는 이제 부드러우냐의 여부예요. 부드러우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광택이 있는데 눈부시지 않고 우아하고 부드럽게 보이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이제 또 헷갈리게 하나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머서화를 가면은 머서화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럼 또 헷갈려 하시긴 하는데 이게 지금 필라멘트 섬유일 경우에는 필라멘트 섬유는 이렇게 동그란 단면에 매끈한 측면을 갖고 있어서 광택량이 아주 많아요. 옛날에는 광택이 없는 소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광택이 많은 소재가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다 번쩍번쩍번쩍하고 조금 이제 불편하고 하니까 원형에서 삼각단면을 바꾸면 광택량이 줄어요. 매끈한 측면 혹은 표면 상관없습니다. 얘를 울퉁불퉁하게 만들면 반사가 정반사에서 난반사로 바뀐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광택이 좀 줄어요. 그래서 질적으로 우아한, 부드러운 이런 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또 머서화로 넘어가면 조금 더 헷갈려요. 걔는 천연섬유라 조금 다른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9페이지에 이제 4번에 단면 특성이 원형에 가까우면은 네, 이제 지금처럼 이제 그 박스에 있는 그런 단면과 광택의 특성이 있고 그거 말고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기억번 단면의 특징의 2번째 줄에 피복성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네, 피복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희가 반사광만 봤는데 투과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도 투과를 하고 빛도 투과하거든요. 빛이 투과를 하면은 그러니까 가운데 비닐막만 있는 거 똑같아요. 비닐은 그냥 보통 투과를 시키죠. 아래가 다 보여요. 피복성은 가리는 특성이에요. 옷으로 이제 피부를 가리겠죠. 뭐 다른 데는 뭐 집을 가리거나 물건을 가릴 텐데 이 옷으로 피부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복성이 나빠진다는 건 피복을 잘 못해요. 즉 벌거벗은 임금님은 아시죠? 요즘 애들 동화로 많이 안 나와서 벌거벗은 임금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반딱반딱반딱이긴 하는데 속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왜 반사가 많은데 투명해요? 라고 하면 빛의 일정량이 반사가 되고 일정량은 투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도 보면 어떻게 보면 반짝이고 어떻게 보면 투명하잖아요. 그런 특성이라서 반사량이 많다고 투과량이 적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섬유는 반사량이 이런 섬유는 반사량도 적지만 투과량도 보통은 적으니까 피복성이 큰 거죠. 그래서 동그란 단면이 갖고 있는 것들은 피복성이 떨어져요. 이게
약간 시스루 같은 형태면 좋을 텐데 만약에 정말 다 가려야 하는 옷일 경우에는 오히려 또 나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합성섬유 같은 경우, 지금 인조섬유 같은 경우 단면을 혹은 측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복성을 올려야 된다면 저 측면 단면을 바꿔서 이것들을 줄여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필링은 이제 겨울 옷들 많이 생길 텐데, 자, 선생님들이 필링하고 많이 헷갈리는 녀석이 축용이에요. 축용하고 필링은 다르다라고 그냥 하나 적어 놓으시고, 안 헷갈리는 분은 안 헷갈리시고 헷갈리는 분들은 끝까지 헷갈려서 제가 말씀드려요. 필링은 그냥 보풀하기, 옷 표면에 이렇게 보풀보풀 올라오죠. 느낌은 여성분들 진짜 머리 이제 기신 분들은 가끔 이렇게 머리가 엉켜요. 그 느낌이에요. 그냥 엉켜 있어요. 그 엉킨 거 안 풀면 계속 엉켜요. 네, 이렇게 되는 게 필링입니다. 반면에 축용은 선생님들이 축용할 때 제가 필링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축용 그냥 수축이에요. 돼지 껍데기를 구우면 수축하지 않나요? 콜라겐이긴 한데 어쨌든 이만한 게 싹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껍데기를 구웠을 때 상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만했던 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싹 줄어요. 줄고 두꺼워지는 형태예요. 근데 보풀은 안 생겨요. 조심하실 것은 보풀 생긴다고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니은에 있는 필링은 보풀이 표면에 그 오돌도돌하고 보풀 생기는 현상을 의미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형인 단면이에요. 천연섬유는 원형이 아니에요. 네, 천연섬유 원형들이 아니고 인조섬유들은 거의 이제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합성섬유의 단점 중에 하나가 단면이 원형일 때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면을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이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11시 15분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첫날이고 좀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섬유 단면들은 이렇게 면은 나중에 원형이 되긴 하지만, 네, 그것도 다른 특성으로 있고요. 견도 이렇게, 견이 어떻게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삼각형 아니에요. 되게 그 유리 조각 쪼개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이렇게 있고, 이제 아세테이트하고 레이온은 조금 원형이 이게 확대해서 그렇고 거의 원형인데 약간 잔주름이나 좀 찌그러진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예를 하고 해봅시다. 네, 미시구조에서 예를 해보고 갈게요. 식사하시고 다시 봐도 되니까요. 미시라고 하지만 별건 아니고요. 이게 섬유 하나가 다다다다닥 작은 분자들인데 이 분자들을 연결하는 구조예요. 저희 쪽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지금 의상은 안 뽑은 지 꽤 됐는데 의상이나 화공섬유 쪽에서 보통 나오는 문제인데 또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결합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분자 간 인력이라 함은, 그러니까 물체들이 서로 당기는 힘들이 있어야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레고 블록 같은 거 딱 그 오목한 데하고 볼록한 데 딱 맞아 딱 붙잖아요. 요거 개수 안 맞으면 안 붙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딱 맞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무수한 결합 중에 제일 기본이 수소 결합이에요. 이름을 그냥 외우세요. 식파트에서는 이 수소 결합이 그냥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얘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수소 결합의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저희 기본적으로 물 합니다. 물은 이제 H2O 이렇게 물이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H2O라고 하는 산소 하나에 수소 두 분자로 구성이 된 녀석인데 10페이지에 있는 기억에 있는 수소 결합을 보면 말은 길지만 외우시라고 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수소 결합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수소가 자기 분자 안에 있는 수소가 다른 분자에 있는 물질하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수소가 있어야만 붙어요. 그래서 그냥 수소 결합이에요. 수소가 있으면 어디니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셀룰로스 분자인데 셀룰로스 분자가 선생님들 10페이지 아래에 있죠. 보면은 이게 섬유 분자 긴 사슬 구조 하나고 옆에도 새로운 사슬 구조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요 1번 사슬과 2번 사슬을 연결할 때 중간 매개가 되는 게 수소예요. 그 분자 안에 이미 수소가 있어요. 그 수소가 두 사슬에 이렇게 산소하고 연결을 해서 만드는 수소 결합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단백질 할 때도 이거 나오고요. 웬만한
웬만하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분자사슬을 옆에다 계속 붙이는 접착체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종이하고 종이 붙이면 안 붙잖아요. 그 사이에 풀칠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풀칠 다 할 필요 없죠. 중간 좀 하면 딱딱딱 붙잖아요. 그런 녀석들. 아니면 지퍼의 양쪽 이렇게 쭉 연결해주는 고리, 단추에 이제 그 구멍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수소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물질에는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수소 결합입니다. 이거 알았어요. 뭐 물도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 왜 뭐 문제 있나요? 라고 하면은 케라틴 나선 구조 그랬고, 요게 지금 10페이지 같이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개 아까 1번 사슬, 2번 그 셀룰로스 사슬이 이렇게 수소 결합이 중간에 있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밈담김이라 그래서 힘을 받으면, 얘는 웃긴 게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앉기도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잡아당기도, 세탁기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게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 또 끊겨요. 얘가 그냥 안에가 또 끊겨요. 찢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결합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단추 하나가 풀리는 것처럼, 접착제 붙였는데 아래가 하나 접착량이 딱 떨어지는 것처럼 딱 떨어져요. 그 상태로 힘을 받으면 선생님들 단추를 이렇게 했다가 잘못하면은 한 칸씩 밀려서 이렇게 했는데 아래 한 칸이 남았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밀려요. 예. 구김의 원리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된 상태에 따다다다닥 단추가 붙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단추 하나 밀렸네 라는 것처럼 이게 섬유 분자 단계에서 쫙 만들어지면 외관상 주름, 구김, 주름도 되고 구김이 조금 더 편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주름은 이렇게 예쁜 주름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프린트 10페이지, 교과서 교재 10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그 수소 결합이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수소 결합은 섬유 강도에 필수적이에요. 얘가 많아야 섬유가 튼튼해, 안 끊어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11페이지에 저희 이제 보게 되는 두 개 결합에 비해서 금방 끊어져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얘가 많으면 강도가 좋아지긴 한데 이게 금방 밀려요. 쓱 밀리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자가 미끄러진 상태에서 새롭게 또 수소 결합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김, 자글자글함, 예쁘지 않은 모양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게 되고, 근데 얘는 구겨도 또 금방 펴져요. 다시 힘을 주면 펴지는데 이제 있었던 그 수소 결합을 다시 끊었다가 이제 다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뜨거운 이제 그 온도를 넣어서 다림질을 해서 이제 구김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수소 결합이 굉장히 많은 섬유들이 있고, 보통은 다 많아요. 어떤 섬유는 이 수소 결합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 수소 결합 말고 여기 하나씩 더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하나씩 더 있어요. 하나씩 더 있으면은 덜 밀리겠죠. 그러니까 단추를 20개를 채워야 하는 게 아니라 한 5개씩은 중간에 채워져 있어요. 그럼 내가 앞에만 한 실수를 하지 뒤에 실수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 변형이 안 되는 그런 결합들을 갖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그 11페이지에 있는 게 그 분자간 각이오예요. 한 번도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이걸 묻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녀석이에요. 분자 간에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분자간 각요라는 게 있고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황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시팅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산성기하고 알칼리성기가 붙어 있는 조염이라고 한 녀석이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이름 정도 나오지 않을까. 나오게 되면 어려운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건데 지금 나중에는 외우시고요. 이렇게 이제 시스틴 결합하고 조염 결합이 있는데, 요 녀석들은 지금 잠깐 보셨던 셀룰로스가 아니고 단백질 분자들이에요. 셀룰로스는 저걸 만들 그 원소들을 못 갖고 있어요. 셀룰로스는 황도 없고요. 뭐 지금 있는 염을 만들 수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작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 섬유에 있는 결합이에요. 양모하고 견이 구김이 잘 안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결합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나중에 더 외우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시스틴 결합은 뭐냐면 이렇게 황을 분자 안에 황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분자들이 있어요. 단백질 중에. 고기들은 대부분 냄새가 나거든요. 유황 냄새가 나는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긴 합니다. 얘는 아미노산이긴 한데, 뭐 아미노산까지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황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황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중간에 수소를 버리고 황하고 결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효소나 약품이 할 수 있는 거지 물리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으면 제 웬만하면 안 끊어져요.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렇게 꾸겼다가 시간만 지나면 싹 펼쳐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 오는 게 저런 이런 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백질 구조 아니면 아미노산 구조에 황을 갖고 있을 때만 만들 수 있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요거까지 얘가 35페이지 가면 있는데 그냥 지금은 잠깐만 들어두고 마세요. 왜냐하면 쉽진 않아요. 35페이지에 가시면 산화 환원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어렵습니다. 양모에다가 이제 그렇게 길쭉한 주름이나 아니면 양모에게 쭉 그 다림질선을 만들어 주거나 할 때 하는 가공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모 소매 머리카락도 똑같아요, 성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황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양모 그 두 개의 이제 보통은 펩티드 사슬이긴 한데 단백질 사슬이 있으면 두 사슬 사이 이렇게 수소 결합도 있지만 이렇게 황으로 연결한 결합들이 중간중간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저 사이에는 사실은 아까 보셨던 이런 사이에는 또 수소 결합이 있는 거예요. 수소 결합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저렇게 결합이 더 있어요. 더 있거든요. 더 있는데 이 결합 중에 수소 결합은 그냥 이제 그 금방 왔다 갔다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저 이제 시스틴 결합은 잘 못 움직여요. 쟤를 움직여서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일단 저 결합을 끊어야 돼요. 끊기 위해서 끊는 거예요. 이렇게 끊음. 여기 환원이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 S가 SH라고 하는 상태로 바뀌어요. 자, 나중에 산화와 환원은 거의 식품 쪽에서 많이 해서 식품 파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화 현상과 환원 현상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 있는데 그냥 표시만 좀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산화 현상은 산소가 있으면 산소가 결합이 되고 환원 현상은 원래 갖고 있던 분자의 산소가 분리가 되면은 환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있는 수소는 거꾸로 수소가 어떤 분자에 붙으면 이제 어떤 분자에 있던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은 이제 분리가 되면은 산화. 반대로 수소가 와서 결합을 하면 이제 환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산화 현상 중에 산소가 붙고 떨어지는 건 너무 잘 아세요. 산소가 붙으면 산화가 됐다,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환원이 됐다. 이렇게 정도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산화는 산소가 붙었어. 이렇게 정도 들어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수소는 정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없던 건데 수소가 와서 붙어요. 그래서 환원 현상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떨어진 상태거든요. 떨어진 상태에서 막 모양을 만들고 다시 새롭게 이제 수소를 떼어내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 황끼리만 다시 산화를 시켜서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펌을 하는 방식이고 이거를 이미 그 곱슬곱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직모를 만들 때도 이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이걸 그 구김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스틴 결합을 만들 거냐, 직모인 상태에서 시스틴 결합을 만들 거냐 그런 차이가 되죠. 그래서 주름을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가공법이고 이게 11페이지에 있는 그 시스틴 결합을 써요. 그럼 요거는 답지가 시스틴 결합하고 조형 결합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 뭘까를 나중에 그냥 외우시게 돼서 봤을 때 황이 있으니까 시스틴 결합 아니야? 라고 추정해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설명 문제가 아닐 때는. 이렇게 나온 적 저희 아직 없으니 저희 쪽은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염은 한자지만 염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염을 형성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염은 소금.
소금은 Na하고 CL이 결합된 건 혹시 아시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사실은 이제 플러스 이온이고 염소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Na하고 CL이 딱 붙어서 NaCl. 그러니까 분리되어 나오면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온이라고 하잖아요. 이온 상태가 되면 물에 녹이면, 소금을 물에 녹이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은 분리가 돼요. 근데 얘를 물을 제거하면 다시 결합을 하죠. 조염이에요. 염을 형성한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녀석이 붙는 거예요. 이온 결합이라고 아까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그 10페이지에는 셀룰로스는 나중에 가서 보면 주변이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해서 사실은 조염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단백질은 플러스를 갖는 녀석과 마이너스를 갖는 녀석이 있어요. 단백질 덩어리 자체가. 그래서 지금처럼 COH 그다음에 NH3 이렇게 있는데 아미노산 구조에서 가져오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얘를 이 녀석이 옆에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 없어서 잠깐만요. 공간이 안 빈다. 판이 하나 있었는데 판 나오는 걸 구조를 지금 어려워서요. 일단 여기 그냥 빈칸에다가 그냥 할게요. 까먹었어요. 제 활용법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러니까 아미노산 이렇게 그냥 아미노산 할게요. 그래서 이 녀석은 아미노산들이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스틴,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나중에 하시면은 루신, 리신, 그다음에 메티오닌,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아미노산들은 굉장히 많은 수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모양이 달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작년 문제 지방산도 나와서 지방산 이름도 외워야 하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은 이렇게 그 아미노산 기본 구조에 그 곁가지라고 하는 여기 R이라고 하는 부가물이죠. 부가물에 마치 토핑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스크림에다 기본 아이스크림 초콜릿 토핑을 올렸냐, 딸기 토핑을 올렸냐, 그러면 이제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이 되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되는 것처럼 토핑이 달라요. 토핑이 다르면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요 아래 마이너스 띄는 녀석을 갖거나 플러스를 띄는 녀석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녀석 중에는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카르복실기라고 있어요. 카르복실기. 카르복실기 COH라고 한 녀석이고, 이 녀석은 물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많이 돼요. 이온화가 돼서 스스로 떨구고 자기가 이제 마이너스 작용기를 갖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보실 거예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알기 중에 하나는 이런 녀석이 있어요. NH2를 줘야겠다, 여기서는. NH2. 네, 질소하고 수소 두 개 붙은 녀석이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아미노기는 얘도 보긴 하겠다. 네, 저 질소 두 개 가진 녀석 볼 텐데 이 녀석은 또 물에 들어가면 주변에서 수소 이온을 가져오고 자기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OH 마이너스 뭐예요? 그러면 물에서 이제 물 분자를 수소를 하나 가져오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 화학식은 필요하진 않고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를 갖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갖는 작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다.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다음에 저희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CO-NH3 플러스라고 저희 11페이지에 같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기하고 그다가 플러스기를 한쪽에 한쪽 갖고 있으면 당겨요.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면서 탁 결합을 해요. 즉 염을 형성해요. 소금처럼 염을 형성해요. 잘 안 끊어져. 이것도 이제 효소라든가 약품이 있어야만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이 조염 결합이고 11페이지 그 그림 위에 보시면 산성 치환기를 가진 아미노산과 염기성 치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성 치환기라 그러면 마이너스 치환기 생각하시면 되고 염기성 치환기는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해가 돼야 돼요. 산성 치환기가 뭐야?
그다음에 염기성 치환기가 뭐야? 염기성 치환기가 이게 이제 NH 요 녀석 NH3 플러스 요거고 플러스를 갖는구나. 산성 치환기는 CO 마이너스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를 갖는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자간은 기본적으로 분자를 가깝게 하는, 그러니까 분자를 결합시킬 수 있는, 사슬을 결합시킬 수 있는 수소 결합이 있는데 얘는 잘 끊어진다. 근데 양모나 견, 양모견에 있는 거, 양모나 견은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추가 수소 결합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이 녀석은 잘 끊어지지 않아서 구김이 잘 안 생긴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 조금 넘어가지만 얘를 그 단원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처럼 제가 여기 이제 플러스가 더 이렇게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천연적으로는 수소결합만 갖고 있는 녀석이 보통 셀룰로스 같은 면마, 레이온 계열인데, 그래도 구김을 없애고 구김을 좀 덜 갖게 하고 싶다 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요 플러스 알파의 결합을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얘를 추가시키는 가공을 하게 되고 이게 보통 방추 가공이라는 걸로 들어오게 돼요. 저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면마할 때 이제 중요한 가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수소밖에 없고 조염 지금 분자간 가격이 없잖아요.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액을 넣어서 중간에 하나씩 만들어주는 그런 녀석을 추가를 할 거예요. 수소이란만 있는 녀석들은요. 자, 그러면은 그때 또 볼게요. 나머지 이거는 결정성과 배양성은 중요하진 않아서 여기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저 결정이란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은 10파트의 복굴절성인가요? 전분의 결정성에 대한 개념으로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연결고리도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11페이지에 있는 결정, 비결정,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배양성, 그리고 그림은 지금 12페이지 뒤에 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식은 있는데 여기 있는 파트에서는 안 나와요. 이렇게 이제 A로 나와 있는 부분, B로 나와 있는 거는 저 부분은 지금 저희가 분자 사슬 하면서 1번 사슬 여기 수소 결합해서 2번 사슬 있고 수소 결합해서 3번 사슬 있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요 사슬들이 이렇게 사슬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이 사슬이 한 10개 정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찍으면 벽에 빛이라는 건 추가를 해야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데는 비어 있으니까 빛이 추가를 한 거고 엑스레이가 똑같잖아요. 엑스광선 쐈을 때 뼈는 굉장히 조밀하니까 투과가 안 돼서 저희가 엑스레이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똑같이 말씀대로 이제 광선을 비췄을 때 진하게 보이거나 가늘게 보이거나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실이거든요. 실 안에서 봤을 때 A라고 하는 데는 한 10개 정도의 분자 사슬이 1번부터 한 10번이 있으면 B라고 하는 구역은 한 100개 정도 붙어 있는 거예요. 분자 사슬이 100개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자들이 아주 조밀하게 붙어 있는 부분을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나중에 녹말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들이 나란히 계속 옆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이제 붙어 있어서 이렇게 광선을 쏘면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사슬 양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비결정은 좀 이렇게 몇 개 없어요. 10개 정도만 있고, 그리고 옆에 이 사슬하고 이 사슬도 굉장히 공간이 넓죠. 엉성해요. 이런 경우를 비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정이 많으면은 나중에 저희 이따 할 강도라는 게 이제 보통 내구성 관련된 건데 굉장히 단단하고, 탄성은 이제 변형이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특성인데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반면에 비결정이 많으면 나쁘냐? 그건 아니고 얘는 늘어난 역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잡아당기면 늘어날 것 같잖아요. 쑥 늘어났다가 늘어나는 역할, 돌아오는 역할은 아니에요. 신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공기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해서 흡습성이나 염색성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정도로 끝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배향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C죠. C.
B하고 C를 비교를 해보시면 B는 이렇게 한 100개 붙어 있고 C도 한 100개 붙어 있는 거예요. 분자 양은 100개 정도 돼요. 분자 사슬은. 근데 방향이 조금 다르죠. 얘는 요게 섬유, 실이나 섬유라고 하면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같은 그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걸 배향이라 그래요. 안에 있는 분자가 실이나 섬유의 방향하고 일치하느냐 아니면 어긋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결정 영역도 많은데 그 배향도 좋아지게 되면은 힘을 여기 배향이 좋아지면 선생님들 이렇게 있다가 얘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분자 이 실이 얇아져요. 얇은데 분자량은 똑같죠. 그러니까 요 굵기, 요 섬유나 실의 굵기가 요 면적이 직경이 여기가 한 70, 여기가 한 100이면 얘는 한 80 정도까지 줄일 수 있어요. 쭉 이렇게 줄이는 거 옆으로 줄일 수 있어요. 공간을 줄여주면 되니까. 근데 안에 분자량은 똑같잖아요. 가는데 단단한 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11페이지에 있는 배양성은 평행으로 안에 있는 섬유 분자들이 실하고 평행인 상태로 하는 경우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셋째 줄에 가서 보시면은 배양이 잘 돼 있으면 배양이 잘 됐냐 안 됐느냐라고 했을 때 잘 되면은 중간에 수소 결합이 생기기 훨씬 더 쉬워져요. 가까우니까 수소 결합도 잘 생기고 당연히 강도도 좋아지고 대신에 이제 신도 염색성 이런 것도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근데 가는데 단단한 실을 만들 때 굉장히 좋은 그런 공정이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12페이지 내용까지 봤고요. 저희 40분이니까 저걸로 40분이긴 한데, 네, 12시 40분까지 식사하시고 뒤에 성능으로 들어가겠습니다.